제17화 2008년 멧돼지 슬레이어, 사이토. 사이토는 달리면서 주변을 끊임없이 살폈다. 가로등 불빛이 닿지 않았기 때문에 소지하고 있던 소형 전등을 켜서 상황을 파악해보았다. 유속이 점차 느려지고 있었다. 그러므로 하류 쪽으로 한참을 내려온 것 같았다. 사이토가 선택한 쪽이 가장 폭이 넓었기 때문에 신이 떠내려왔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나 내려오는 길에 무언가가 떠내려온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의식이 없는 채로 흘러왔다면 몇 번은 지형에 부딪혔을 텐데 전혀 그런 것을 발견하지 못했던 것이다. 아마도 이쪽은 아닐 것이라는 직감이 들었다. 더욱이 유속이 느려지면서 쌓인 퇴적물로 인해 더 이상 사람이 떠내려갈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그는 들고 있던 조명을 잠시 내려 주머니에 있는 폰을 꺼냈다. 이쪽이 아니라면 다음으로 가능성이 높았던 태식에게 연락하려 했던 것이다. 그때 오른쪽 측면에서 인기척을 느꼈다. 본능적으로 조명을 비춰 확인을 했다. 동물의 한광이 불빛에 반사되었다. 총 3마리였고 멧돼지들인 걸 확인했다. 섣불리 움직일 수 없었다. 이 조명을 내리는 순간 그들이 덮쳐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야전에서 활동한 적이 많기에 멧돼지를 마주하는 건 겁이 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는 사람이 공격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는 이상 동물들은 겁을 먹고 그 자리를 피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두 가지 조건으로 인해 멧돼지들이 돌아서지 않을 것이라 확신했다. 첫째, 어둠 속에서 강렬한 불빛을 비추었다는 점. 둘째, 새끼가 1마리 혹은 2마리가 있다는 점이다. 원하던 원하지 않던 이미 사이토가 그들에게 선전포고를 해버린 것이다. 동물들 입장에서는 사이토가 갑자기 사라지지 않는 이상 위협적인 존재로 판단하고 일거수일투족에 반응할 것이다. 특히 어미로 보이는 우두머리는 말이다. 그나마 사이토가 여유를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이들은 강렬한 조명을 비추고 있는 동안 움직이지 않을 것이란 점이다. 설령 동물들이 먼저 움직이더라도 그 움직임을 확인하면서 그가 대응을 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그는 그렇게 판단하고 대치 상태에서 주변을 살폈다. 자신의 왼쪽 3걸음 남짓의 큰 나무가 있었다. 여차하면 그쪽으로 몸을 던져서 엄폐물로 삼기로 했다. 가능하면 가까이 붙어서 싸우는 것을 피해야 하지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전투를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서라도 엄폐물은 필요했다. 그렇게 전략을 짠 후 전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도구를 확인했다. 총기를 소지할 수 있었다면 좋았겠지만 이곳의 국법에 따라 휴대를 할 수 없었다. 그나마 다행히도 30cm 남짓의 도검이 그의 품 안에 있었다. 사실 이것도 도검유신고법에 따라 엄격히 관리가 되어야 했지만 이것마저 없으면 유사시의 아스카를 지킬 수가 없었으므로 남몰래 숨기고 있었던 것이다. 이곳은 일본에 있을 때처럼 조직 간의 전쟁이 없었기에 쓸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막상 필요하게 되었기에 사이토는 쓴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무기가 생겼다고 안심할 수는 없었다. 이 도검은 대인용으로 만들어진 것이라서 과연 멧돼지의 가죽을 뚫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다. 그렇다고 한들 이제 와서 믿지 않을 수도 없었다. 세월에 그 명맥이 끊어졌다고는 하지만 하토리 가문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특수가공 기법을 통해 만들어진 명검이었다. 예리함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 이 도검으로 가를 수 없는 것은 없다고 할 정도였으니 말이다. 문제는 예리함이 아니라 강도에 있었다. 만약 칼이 멧돼지의 뼈 사이에 박히는 순간 부러져 버리거나 놓치게 되면 사이토는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버리고 만다. 운이 좋아서 치명상을 입히더라도 야생동물이 달려오는 가속도의 힘을 그가 육체로 감당할 수 있을지 알 방법이 없었다. 거기다 저들은 3마리였다. 성체 1마리에 남은 2놈은 새끼인 것 같았다. 아니, 확실하지가 않았다. 가장 큰 성체 뒤에 있는 한 놈은 애매하게 컸기 때문이다. 영화나 소설이 아닌 이상 현실적으로 1명 대 3마리의 전투는 수적으로 불리한 싸움이었다. 사이토는 어린 시절부터 대인전을 기반으로 하는 전투 기술을 익혀왔었다. 상대의 힘을 이용하는 유도와 주짓수, 나의 힘을 극한으로 끌어올린 공수도와 검도, 그리고 각종 총기류를 다루는 탄도학에 이르기까지 그는 사람을 제압하는 데 특화된 남자였다. 사이토는 자신의 살상력에 대해 매우 겸손한 편이었지만 그의 동료들은 그를 끝내주는 자라 불렀다. 그 별명에 걸맞게 그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침착했고 끈질겼고 예리했다. 그러면서도 지금까지 맡았던 모든 임무에서 실패한 적이 없었다. 그래서 사이토를 두고 끝내주는 자라 불렀던 것이다. 다만 사이토가 그런 별명을 달갑게 생각하지 않았으므로 그의 앞에서 끝내주는 자라고 부르는 인간은 거의 없었다. 그런 끝내주는 자조차도 지금의 상황은 난처했다. 대인전이라면 1대3의 불리한 전황도 뒤집을 방법이 있었다. 그러나 공격성이 있는 야생동물을 상대로 전투를 치르는 건 완전 별개의 문제였다. 그렇게 대치를 한 지 5분 정도 지났다. 이대로 물러서 준다면 좋겠는데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을 것 같았다. 극도의 긴장 상태로 오랫동안 있을 경우 근육이 지쳐서 정작 필요할 때 폭발적인 힘을 내기 어렵기 마련이다. 게다가 신을 찾아야 했다. 이대로 시간을 허비하고 있을 수는 없었다. 사이토는 집중해서 길을 모색했다. 작전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발생할 수 있는 변수도 파악한 후 먼저 움직이기로 결단을 내렸다.
사이토는 세 걸음을 한 호흡에 넘어가 나무 기둥을 엄폐물로 삼은 뒤 저들의 움직임에 맞춰 대응하기로 한 것이다. 그는 숨을 고르고 오른발을 움직여 바닥에 고정시켰다. 순간적인 가속으로 뛰어나가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펼쳐졌다. 그의 품 안에서 큰 소리로 폰이 울리기 시작한 것이다. 사이토는 폰을 진동이나 무음으로 설정해두기에 벨소리가 울리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딱 한 가지를 제외하고 말이다. 그러나 지금은 그 예외 사항을 확인할 틈이 없었다. 사이토보다 멧돼지의 반응이 빨랐다. 성체로 보이는 우두머리가 큰 소리에 놀라 곧장 돌진해왔다. 그는 준비 동작도 없이 왼쪽으로 힘껏 세 걸음을 내디뎠다. 전광석화와 같은 움직임이었다. 덕분에 아슬아슬하게 충돌을 피했다. 그는 호흡을 내뱉은 뒤 품 안에 도검을 꺼내 들었다. 칼날은 칼집을 벗어나며 부드러운 마찰음이 일었다. 달빛을 받은 은빛 칼날이 자신의 의무 다하기 위해 준비되었다. 사이토는 호흡을 2번 가다듬었다. 세 번째 숨을 들어 마시려 할 때 성체인 멧돼지가 그의 품으로 달려 들어왔다. 피할 방법이 없었다. 칼을 쥔 오른쪽 손목이 꺾이지 않도록 왼쪽 손으로 감싸 쥐었다. 충돌이 가까워진 순간 등 뒤에 나무 기둥을 버팀목 삼아 무게 중심을 앞으로 낮게 실었다. 그리고 도검을 멧돼지의 정면으로 향해 밀어 넣었다. 사이토는 정신을 차릴 때까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몰랐다. 직접 겪었지만 이것이 현실인지 분간하기까지는 몇 초가 필요했다. 성체 멧돼지가 돌진해온 힘은 달려오는 자동차와 다를 바 없었다. 순간의 판단이었지만 이 힘을 그대로 받아내려고 했던 자신이 얼마나 무모한지 깨달았다. 그는 정신을 차리고 손을 보니 도검이 없었다. 충돌 시 멧돼지의 주둥이로 찔러 넣은 느낌이 들었지만 이후 충격으로 정신을 잠시 잃었던 것이다. 다른 놈들의 공격이 연속으로 이어졌다면 큰일이었다. 그때 거친 성체 멧돼지의 호흡 소리가 들렸다. 영화에서나 듣던 그런 거친 숨소리였다. 사이토는 시선을 돌려 오른쪽에 쓰러져 신음하는 멧돼지를 보았다. 아마 치명상을 입은 것으로 보였다. 그는 몸을 일으켜 그것을 확인하려 했지만 다시 주저앉고 말았다. 오른쪽 허리에서 통증을 느꼈기 때문이다. 그는 손을 더듬어 자신의 상처 부위를 만져보았다. 뜨겁고 끈적하고 액체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날카로운 것이 꽂힌 뒤에 쓸고 지나가 버리며 생긴 깊은 상처였다. 멧돼지 엄니에 당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면적이 크지 않았기에 내장이 흘러나오지 않았다는 점이다. 물론 내장에 상처가 있는지는 현 시점에서 알 수 없지만 말이다. 그는 오른손으로 상처 부위를 틀어막으며 몸을 일으켰다. 막대한 고통이 밀려왔다. 하지만 멈춰서는 안 되었다. 방금 전에 자신의 품에서 울렸던 알람 때문이었다. 그의 폰이 강제로 소리를 내는 경우는 단 한 가지였다. 그건 아스카의 신변에 변화가 생겼을 때만 울리기로 설정되어 있었다. 그러니 지금은 죽어도 죽어서는 안 되는 사이토였다. 아스카의 신변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당장은 이 상황을 종식시키는 것이 먼저였다. 그는 쓰러진 멧돼지를 확인하기 위해 가까이 다가섰다. 그 놈의 숨소리는 여전히 거칠었지만 점점 진폭이 낮아지는 걸 느꼈다. 머지않아 이 숨소리가 끝이 날 것이 자명했다. 주둥이를 살펴보니 도검이 박혀 있었다. 칼날이 보이지 않을 만큼 깊이 들어가 있었다. 이대로라면 멧돼지도 회생할 방법이 없어 보였다. 그는 도검의 손잡이를 잡아서 힘껏 뽑아냈다. 그 순간 멧돼지는 전율을 했고 이어서 숨소리가 사라져갔다. 그 놈은 죽었고 그는 살아남았다. 이 정도의 상처로 공격적인 야생동물을 쓰러뜨린 것은 기적인지도 몰랐다. 그런 생각이 머리를 스치자 왼쪽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남은 두 놈이었다. 성체에 비하면 절반 정도의 크기인 새끼들로 보였다. 그나마 어정쩡하게 큰 한 놈이 위협거리가 될 수도 있었다. 사이토는 칼을 고쳐 잡고 그 둘을 마주 보았다. 이렇게 대치한 지 몇 분이 흘렀지만 어느 쪽도 움직임이 없었다. 그때 사이토는 묘한 생각을 했다. 마치 지금의 이 상황이 예전에 겪었던 자신의 일처럼 느껴진 것이다. 부모의 죽음을 눈앞에서 보고도 다가서지도 물러서지도 못했던 그때의 자신과 동생의 모습 말이다. 이런 상황에서 그런 생각이 든 것이 한심했는지 사이토는 자신도 모르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것에 반응해 두 놈은 훔친 놀란 것 같았다. 그러나 움직임은 없었다. 더 이상의 자극을 주지 않기 위해 사이토는 등을 보이지 않은 채 서서히 뒷걸음질 치며 자리를 물러나기 시작했다. 한참을 물러나서야 그 두 놈이 사이토를 향해 움직였다. 그가 조금씩 물러설 때마다 놈들이 다가왔던 것이다. 그가 몇 걸음 더 물러선 뒤 놈들의 행동에 대해 이해했다. 그 두 놈은 어미의 죽음을 확인하려 온 것이다. 씁쓸한 광경이었다. 그러나 이런 감상에 휘말려 있을 순 없었다. 사이토는 그 두 놈이 보이지 않을 만큼 멀리 물러섰다. 그리고 뒤를 돌아 빠른 걸음으로 걸어 나갔다. 그 놈들이 더 이상 자신을 따라오지 않기를 바라며 말이다. 그렇게 도로 위에 도달하자 숨을 돌릴 수 있었다. 그리고 사이토는 자신이 죽어서는 안 될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 폰을 꺼냈다. 손에 묻은 피로 화면이 피범벅이 되어 있었다. 사이토는 입고 있던 셔츠에 대강 문질러서 닦아낸 뒤 화면에 떠 있는 내용을 보았다. 예상한 것처럼 나쁜 소식이었다. 아스카의 현재 위치가 찍혀 있는 구조 신호였다. 곧바로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수신이 되지 않았다.
이건 그녀가 의식이 없거나 폰이 그녀의 수중에 없을 경우였다. 어느 쪽이든 좋지 않았다. 아스카를 홀로 두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 이제와 후회해도 늦었지만 말이다. 사이토는 다시 몸을 추스르고 한 걸음 내디뎠다. 그러나 눈앞에 시야가 흐려졌다. 왼손으로 눈을 비벼보았지만 회복되지가 않았다. 그대로 고꾸라져 버릴 것 같았다. 그는 낙상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왼쪽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그는 엎어지며 쓰러진 채 다시 일어서지 못했다.